자, 오늘은 우리가 6단원에서 이제 과학 분야의 글 읽기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독서 교과서가 독서의 방법을 하나씩 짚고 넘어왔다면 이 5단원, 6단원쯤에 넘어와서는 분야별 글 읽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과학 분야의 글 읽기니까 이 글에 나타난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좀 우리가 잘 체크해 가면서 읽으면 좋겠죠. 엄청난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좀 또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반복되는 문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 교과는 문제를 많이 풀므로써 어느 부분이 주로 문제에 등장하는지를 캐치하고 그 부분을 내가 문제 풀 때 빨리 찾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돼요. 쌤이 늘 말하는 게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풀면 안 되고 독서 교과서는 무조건 지문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냐, 지문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냐 이거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이 글은 여러분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양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과학적이면서 나름은 객관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 설명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설명문 말고 논설문이라는 주장하는 글이 있죠. 이러한 논설문은 나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주관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립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죠. 양궁에 적용되어 있는 과학적 원리.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이 과학 분야의 글 읽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과학적 원리를 우리가 탐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쌤이 정리를 해줄 건데 여러분, 쌤이 주석 교과서 자습서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자습서에 나와 있는 거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쌤이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는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을 특히 더 짚어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좋겠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양궁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아 맞춘 결과로 승패를 가르는 운동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양궁은 이러한 운동이다 라는 이러한 서술 방식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죠. 쌤이 늘 필기할 때 보통 초록색은 서술 방식, 전개 방식에 써요. 우리 친구들도 그 색깔을 좀 맞춰놓으면은 아 쌤이 저렇게 필기하는구나가 좀 잘 보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중심 소재에 대해서 천문단에서 보통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궁이라는 중심 소재를 지금 정의하면서 들어온 거죠. 양궁이 운동 경기로서 선을 보인 것은 1538년 영국 헨리 7세 때 오락용으로 몇 차례 시합을 가진 것에서부터라고 한다. 그리고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양궁은 역사가 오래된 운동 경기 중 하나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두 번째는 양궁이 운동 경기로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역사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왜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기원. 영국 헨리 7세 때 오락용으로 몇 차례 시합을 가진 것에서부터 양궁이 시작됐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양궁의 기원이라고 정리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서 처음 채택된 건 1900년이네요. 양궁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쵸 여러분? 예를 들면 축구, 야구는 훨씬 더 대중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쌤 집이 이제 잠실 야구장 근처인데 정말 사람들 바글바글 하거든요. 막 밤 10시까지 넘게도 경기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요즘엔 야구 보러 많이 가고 축구 인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양궁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올림픽 때 잠깐 막 우리가 주목했다가 또 올림픽 끝나면은 그냥 잊고 살다가 이런 종목이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그쵸?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지금까지 다수의 올림픽에서 개인전을 포함하여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최고의 다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한국 양궁의 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치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양궁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8연패에 성공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옛날 글이죠? 이거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또 갱신된 걸 보면은 올해 올림픽까지 우리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이 금메달을 휩쓸었죠. 이제 8연패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거죠. 국내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올림픽보다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그쵸 여러분? 이것도 양궁판에 고이고 고여있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이고요. 이제 처음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양국의 어떤 기원, 정의, 역사, 한국 양궁의 위상 이 정도 소개가 되었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이제 중간 부분입니다. 양궁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운동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선수가 가만히 서서 화살을 잘 조준하여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양궁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다. 양국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자. 화살을 약간 위로 조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즉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될 건데요. 우리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약간 위로 쏜대요. 그쵸? 우리가 보통 양궁 같은 거 보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활을 올려서 화살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느낌이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포물선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화살이 포물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위로 살짝 조준을 한다는 거죠. 유사한 예는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여러분 구체적 예시죠. 자,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상대 진영까지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공을 띄우듯이 차는데 이때 축구공은 큰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또한 농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슛을 할 때도 위를 향해 적당한 각도로 공을 던져 슛을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예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포물선 운동은 양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 종목에서 쓰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화살, 축구공, 농구공 등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유죠. 자, 여러분 이것을 질문 형식으로 지금 물어봤어요. 하지만 우린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질문하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해줄 거예요. 자문자답의 방식이죠. 근데 자문자답을 쓰는 이유는 뭐다? 계속 얘기만 해주면 조금 루즈해지니까 독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것은 바로 중력 때문이다. 바로 답이 나왔어요. 지구에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쪽으로 향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다행히 화살에 미치는 중력의 값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이는 선수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중력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 포물선 운동의 원인에 지금 중력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건 뭐예요? 포물선 운동에 중력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쵸?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요인으로는요. 초기 발사 속도가 있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열거의 서술 방식이라고 합니다. 열거죠? 자, 초기 발사 속도가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끼친대요. 초기 발사 속도는 양궁 선수가 활시를 당기는 힘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기 발사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화살을 튕겨낼 때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속도는요. 활시를 당기는 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쵸? 요렇게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스포를 하자면 두 번째 것도 여기 두 번째 요인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발사 각도래요. 그래서 속도와 각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활시를 세게 당길수록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빨라진다. 그쵸 여러분? 아무래도 세게 당기면 힘있게 핑 하고 날아가니까 빠르게 날아가겠죠. 비례관계죠.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화살이 관역에 빨리 도달하게 된대.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이때 화살의 속도가 느린 화살과 비교했을 때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데요. 아하, 상대적으로 낙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초기 발사 속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쌤이 화살표를 이렇게 반대로 긋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영향을 받는 거니까 화살의 운동에. 자, 그랬을 때 초기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요?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데요. 자, 부연 설명 적어볼게요.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관역에 도달하죠. 그 결과 중력의
영향이 적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리게 움직이면 가는 내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때 화살의 속도가 느린 화살과 비교했을 때 영향이 적다라고 했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자,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도 줄게 되며 양궁 선수는 이러한 과학적 원리, 여러분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바로 뭡니까? 그쵸? 위에서 말했던 빨리 날아가니까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으로 이렇게 쳐볼게요. 그쵸? 이러한 과학적 원리로 초기 발사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인은요. 발사 각도가 있대요. 자, 이번에는 각도도 중요해요. 화살을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 화살의 포물선 운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발사 각도에 따라 포물선 운동이 달라진다. 선수들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사 각도가 몇 도일 때 물체가 가장 멀리 날아갈까라고 자, 여러분 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죠. 왜요? 자문자답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효과는 흥미와 호기심, 그죠? 너무 루즈해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공기와의 마찰 등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지면과 45도의 각도를 이루는 게 가장 좋대요. 물체를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간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양궁 선수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 다진 감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힘을 조절하여 초기 발사 속도를 정한다. 그리고 관역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발사 각도를 조절해서 화살을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는 것이다. 특히 양궁은 화살을 쏘는 곳에서 관역까지의 거리에 따라 종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화살을 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발사 각도는 뭐랑 가장 영향이 높아요? 그쵸? 거리랑 영향이 높아요. 그쵸? 발사 각도는 거리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양궁이라는 종목은 이 거리에 따라 종목명이 나눠진대. 그쵸? 뭐 100m, 200m 이런 식으로 따라서 본인이 어떤 종목에 출전하냐에 따라서 각도 계산과 속도 계산을 달리해야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이외에도 양궁은 실외에서 하는 경기이므로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세기, 방향 등에 따라 선수들이 쏜 화살은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 전혀 의도하지 않는 곳에 꽂힐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공기의 저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자, 쌤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공기의 저항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또 여기서 물음표 나왔죠. 그쵸? 이것은 화살의 뒷부분에 화살깃을 만들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쵸?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줄일까? 이죠? 자, 화살깃을 만들면 된대요.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갈 때 요동치며 흔들린다. 이때 화살깃은 그 흔들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화살을 회전시키면서 비행의 안정성을 높인대요. 자, 한마디로 이 화살깃은 흔들림 방지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는 비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대. 이렇게 화살깃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기의 저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공기의 저항은 화살깃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데 화살깃은 흔들림 방지 그리고 비행의 안정성 높이기. 자,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선수들에게 가장 큰 부담, 여러분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바람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이러한 정보는 뭐 외울 건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맨날 첫날 나오니까 조심해야겠죠.
바람이 불면 바람에 펄럭이는 옷소매가 활시에 스쳐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활이나 활시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바람 소리가 선수들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여러분, 바람의 세기와 방향 때문에 화살 속도나 방향에 영향이 있대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바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양궁 선수들은 어떻게 바람을 극복할까? 또 역시 물음표. 선수들은 바람에 대비하여 평소에 오조준 연습을 한대요. 자, 여러분. 바람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오조준 연습이래요. 오조준이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관역에서 원래 목표 지점이 아닌 곳을 임시로 정하여 그곳에 화살을 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오조준의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해 재진술이죠. 앞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화살을 의도적으로 오조준하여 바람의 영향을 받은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 가서 꽂히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다 쏴야 되는데 일부러 A에다가 오조준하면은 바람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엄청난 기술이죠? 오조준을 할 때 선수들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느껴야 돼. 옆에 그림은 오조준을 할 때 선수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관역이다. 정가운데 노란 지점은 선수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종 목표 지점이다. 그쵸, 여러분? 여기가 최종 목표 지점이에요. 10점이죠, 여기가? 우리 근래에 올림픽 있어서 알죠? 자, 바람이 불 때는 선수들이 노란 지점을 노리고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노란 지점에 꽂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동안 바람이 화살을 밀어 다른 곳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람이 부는 방향과 세기에 따라 오조준을 하는 목표 지점을 그림에 A부터 E로 정해 그것을 목표로 화살을 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 앞에 잘렸으니까 쌤이 이 그림 좀 조금 옮겨와 볼게요. 아, 좋죠? 이게 칠판 수업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그쵸? 이게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와서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좋겠죠. 자, 됐죠? 자, 오조준 목표 지점인 A는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메모하면서 볼까요? 자, A는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 쏘는 부분이래요. 자,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사실 봐봐. 이해하면 좀 편한 게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분다는 거죠. 자, 그럼 쌤이 이렇게 바람을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분대요. 요 방향으로. 그럼 당연히 A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 A를 찍으면은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서 최종 목표 지점에 닿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또한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경우이다. 자, 여러분, C는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데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데 이거죠? 그쵸? 요렇게 되겠죠. 안 어렵죠?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아래로 향하는 힘도 있을 때.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바람이래. 그럼 요렇게 찍혀야지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각각 목표를 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문제 맨날 나와요. 별표. 이 문제는 양궁이 시험에 들어갔을 때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보세요. 양궁 선수들의 오조준은 화살과 바람의 힘을 합성하는 물리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 물리적, 과학이잖아.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힘의 크기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데 이를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 이때 더해진 힘을 합력이라고 한다. 힘의 합성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 얘는요, 지금 갑자기 힘의 합성을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야. 힘의 합성의 종류. 자, 첫 번째는요, 작용하는 방향이 같을 때는 더하면 된다. 그쵸, 여러분?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쌤도 기억나는데. 한 물체에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은 다음에 용수철 저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힘의 크기를 합한 것과 같다. 그쵸? 같은 방향으로 적용이 될 때는요, 두 힘의 크기를 합하면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요.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예요. 그쵸? 서로 반대인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돼요. 그쵸? 왜? 결국은 여러분 힘이 큰 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힘이 큰 쪽으로 끌려가겠지만 아무래도 반대로 향하는 힘이 있으면은 조금은 힘들겠죠. 그럼 그만큼의 힘을 빼줘야 되니까 F1에서 F2를 뺀 값이 힘의 합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합력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과 같다. 맞죠? 왜냐하면 더 힘이 센 쪽으로 결국은 움직일 거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때예요. 자, 이번에는 한 물체에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를 봅시다. 자, 그때는요. 두 힘의 합력은 그림과 같이 두 변을 이웃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알 수 있대요.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된대요. 아, 이런 거 옛날에 과학 시간에 다 하고 막 계산했던 기억이 나요. 그쵸?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거네. 이러한 경우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물건을 옮기거나 들 때 흔히 경험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우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봉투 이렇게 들고 할 때. 그쵸? 이때 각각에 작용하는 두 힘이 클수록 그리고 두 힘이 작용한 사이의 각이 작을수록 힘은 더 커진다라고 그냥 우리 관계 파악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합력을 바람이 부는 양궁 경기장에 볼 수 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바람의 힘이 합쳐질 때 화살은 두 힘의 합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간다. 자, 이제 어떤가? 우리 양궁 선수들이 단순히 운동 실력만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양궁 선수들은 어느새 과학자들 못지않게 많은 과학적 지식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거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쌤이 나름 그래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자습서에 글도 빈약해요. 그쵸?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그냥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만 잘 체크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양궁을 소재로 과학 지식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글이고요.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양궁에 쓰인 과학적 원리를 전달한다.